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전 시간까지 고대 가요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향가 파트로 와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뭐 고대 가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오늘은 같이 볼 부분이 사구체 향가 가운데 서동요 같이 볼 거고요. 그다음 팔구체 향가 가운데 처용가를 같이 보시게 될 겁니다. 나중에 이제 향가 파트 마지막 뒷부분에 가게 되면 천수 대비가라든가 혹은 원앙생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조금 생소해하는 그런 글입니다만 나머지 것들은 꽤 익숙한 글이기도 하고 어렵지 않은 글이니까 설명을 잘 들으시면 간단하게 향가 부분은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향가라고 하는 장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본 작품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향가는 첫 번째 연대. 당연히 통일신라 때 만들어진 거죠. 우리 이전에 삼국시대까지 상고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만들어진 글들을 고대가요라고 불렀죠. 이제 연대가 바뀌었어요. 삼국시대가 끝나고 통일신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시가 문학은 향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록수단은 향찰로 기록해요. 향찰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1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어 교과서에서, 국어의 역사에서 고대가요를 했을 때 배웠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배운 사람들은 나중에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한자를 차용한 문자예요. 한자를 빌려와서 우리말 순서대로 적는 건데,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와서 적은 문자를 향찰이라고 하고, 고1 문학에서는 향찰이 뭐냐라고 묻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지금은 향가는 향찰로 기록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잠깐 기억을 리마인드 해보도록 합시다. 고대가요는 정읍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한문으로 표기된 거였죠. 구비되다가 한문으로 표기된 한역시가였고요. 지금 보시는 향가는 향찰로 기록되는 것이니까 기록 수단이 서로 다르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향유층입니다. 자, 누가 주로 이걸 창작했는가? 주로 귀족층이에요. 물론 평민층이 창작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주로 귀족층이 창작하게 되고 통일신라는 불교를 국교로 삼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승려 계층이 귀족층 중에 일부였기 때문에 승려들도 향가를 굉장히 많이 창작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글들 중에서 사자가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충담사 혹은 월명사 이런 분들 모두 다 승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형식인데요. 형식은 줄수에 따라 구분을 하게 되는데 4줄짜리, 8줄짜리, 10줄짜리 그러니까 4, 8, 10으로 가게 되고 각각 4구체, 8구체, 10구체라고 부르고요. 당연히 지금 선생님이 말씀드린 이 4, 8, 10이 향가의 발전 순서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겠죠. 그래서 10구체 향가가 향가의 가장 완성된 형식이라고 보는 건데 보통 이제 시험 문제에 언급이 될 때는 선지에 어떤 말을 쓰냐면 10구체 향가는 향가 가운데 가장 정제된 형식이다라는 말을 쓸 거예요. 가장 정제되었다라는 말은 가장 완성된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19체 향가는 따로 부르는 말이 있어요. 19체 향가를 사뇌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도 명칭이니까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우선 향가라고 하는 것, 지금부터 공부하게 될 향가라고 하는 것이 장르적인 특징이 어떤 게 있느냐? 일단 선생님이 지금 말씀드린 이 정도는 머릿속에 먼저 넣고 공부를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서동요부터 보겠습니다. 글이 워낙에 짧아서 사실은 이거는 별로 설명할 내용은 별로 없어요. 자, 이제 배경사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죠. 백제 사람이에요. 백제 서동은 알다시피 그 산에서 말을 캐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마서자를 써가지고 서동이라고 부르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산에서 나무 풀뿌리나 캐먹던 그냥 가난한 남자였어요. 백제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이 신라의 선화공주가 열나 예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모양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자들이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건 변함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랑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예쁘대, 좋겠다, 끝이죠. 이 양반은 직접 그것도 산에서 그냥 나무 뿌리나 캐먹는 주제에 직접 신라 공주를 꼬시러 신라로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이 글 속에는
이 글만 가지고는 사실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배경사라를 가지고 본다 그러면 굉장히 진취적인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백제 서동이 신라로 넘어와서 어떤 일을 하냐면 얘 직업이 말을 캐는 거잖아요. 자, 마가 지금은 뭐 차 같은 걸로 마십니다만 옛날에는 그냥 간식처럼 먹었나 봐. 배고플 때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말을 가지고 와서 신라에 있는 경주의 동네 애들한테 그 말을 나눠주면서 요 노래를 부르라고 시켰답니다. 4줄짜리 노래니까 아이들이 외우기 되게 쉬웠겠죠. 그죠? 그래서 이 노래를 이렇게 막 아이들이 부르고 다니는 거야. 노래의 내용은 곧 보겠습니다만 아무 죄 없는 선화공주가 밤마다 몰래 남자랑 바람 피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궁궐에 있는 임금이나 신하들이 그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선화공주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화공주를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화공주가 혼자 궁궐에서 쫓겨나서 어딘가로 가고 있을 때 그때 막둥이 서동이 따라붙는 거죠. 따라붙어서 제가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좀 살았겠죠, 그죠? 살다가 어느 날 이제 공주가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왔던 물건 중에서 금 하나를 꺼내서 요거를 시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돈으로 좀 바꿔오라고 서동한테 시킵니다. 그런데 서동이 얼마나 무식한 놈이었냐면 이 금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조차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주가 그걸 주면서 팔아오라고 하니까 공주한테 어떤 말을 하냐면 나 이거 맨날 보는 거다. 내가 산에 가서 말을 캐는 산에 가면 땅을 파면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 이게 비싼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서동과 함께 그 산으로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진짜 어마무시한 양의 금덩이가 묻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동네에 있는 승려의 도움을 받아서 도수를 부려서 그 금덩이를 신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한테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라의 왕은 우리 딸이 결혼한 서동이라는 남자가 이만큼 재물을 보낸 걸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갭이구나. 그래서 둘을 결혼을 시키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그 황금이 재물이 되어서 나중에 이 서동이라는 자가 백제의 나중에 무왕이라고 하는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부터 보게 될 요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만 선화공주를 꼬드기기 위해서 무왕이 되기 전이죠. 서동이 만든 그런 노래고 아이들이 불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먼저 한번 읽은 다음에 선생님이 그 다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화공주님은 남 그스지 얼어두고, 그스지는 몰래 이런 거거든요. 자, 남 몰래 얼어두다, 정을 통하다라는 뜻이에요. 외간 남자랑 정을 통한다는 거야. 자, 선화공주님은 남 몰래 정을 통해 두고 맞둥바알 서동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라고 했어요. 자, 밤에 몰래 안고 간다라고 하는 건 의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조금 좀 야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어린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각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밤에 몰래 안아서 뭘 하겠어요, 그죠?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포인트는 뭐냐면 선화공주는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잖아. 선화공주는 집에 가만히 있었어 그냥. 그런데 주위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 선화공주가 모함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남을 모함하는 노래를 뭐라고 부르냐면 참요라고 불러요. 참요. 그래서 이 글은 참요적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또 하나.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 노래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맞둥도령과 선화공주가 결혼을 하게 됐으니까 이 노래의 내용대로 된 거죠. 자, 그래서 예언하는 노래,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언하는 노래도 참요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아까 선생님 금방 참요라고 얘기했죠. 상대방을 모함하는 노래도 참요라고 부르고요. 예언하는 노래도 참요라고 불러요. 물론 한자는 다릅니다. 한자는 다른데 공교롭게도 음이 똑같네요. 그래서 이 노래는 참요적 성격이 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두 가지로 보시는 겁니다. 하나는 모함하는 노래다. 죄 없는 자를 모함하는 노래다. 자, 두 번째는 미래를 예언하는 노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설명을 드릴까요? 요거는 좀 특이합니다. 다른 것들은 향찰로 기록이 됐다 그랬죠. 아마 처음 나올 때부터 향찰로 기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먼저 부르게 한 거죠.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민요 혹은 동요적 성격을 갖죠.
일반 사람들이 먼저 부른 거니까 민요적 성격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불렀으니까 동요적 성격도 있는 거죠. 그래서 향가 가운데서 민요 혹은 동요가 향가로 정착된 유일한 노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소동요는 이거 말고는 사실은 크게 언급할 내용은 별로 없어 보이는 간단한 글인데 어쨌든 향가, 사구체 향가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니까 이게 향가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혹시 살펴볼 게 있는지 핵심 정리 잠깐 보겠습니다. 형식은 사구체 향가로 되어 있고요. 성격은 민요적, 동요적, 참요적 다 설명을 드렸고 의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향가입니다. 사구체니까 출발점이 사구체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렇겠죠. 자, 두 번째는 동요가 향가로 정착된 유일한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주제 선화공주의 비행을 풍자한다. 내용상 보면 그렇죠. 이 내용만 가지고 본다 그러면 조신하게 행동해야 될 공주가 밖에 나와가지고 외간 남자 만나서 이상한 짓을 해 이런 말이니까 선화공주의 비행을 풍자하는 게 외부적으로 드러나 있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동시에 또 배경사를 가지고 본다 그러면 아내를 얻기 위한 계략을 표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선생님이 한마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를 더 하겠습니다. 당대 고대인들, 통일신라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의 적극적인 사랑의 자세 혹은 진취적인 사랑의 자세를 이 노래 혹은 배경 설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죠? 백제 사람이고 신분이 낮은 사람이야. 한 사람은 나라도 다르고 공주인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국경도 초월하고 신분도 초월한 사랑의 결실을 이루게 된 것이니까 옛날 사람들이 현재 우리보다 훨씬 더 적극적 진취적인 사랑관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바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소동요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죠. 두 번째는 처용가죠. 처용가인데, 자, 처용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배경사를 좀 아셔야 이 글을 보시기가 편할 것 같은데요. 삼국유사인가 그 글을 보면 처용이라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처용이 키가 되게 컸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허옇고요. 머리는 노랗고 그 다음에 또 눈은 이렇게 시퍼렇고 조선 사람하고 통일신라니까 통일신라 사람하고는 생김새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외국인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만 옛날 사람들은 외국인들을 많이 못 봤으니까 저게 뭔가 싶었을 거야. 그래서 신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처용이라는 자가 동해 용왕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용왕님의 아들이라고.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이 아니라 신과 같은 존재, 용왕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현대에 와서는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어요. 아라비아 상인이 신라에 이렇게 무역을 왔다가 돌아가지 않고 아마 남아있던 사람이 아닐까라고 뭐 생목인이라고 하나요? 뭐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만 어쨌든 기록상을 보면 옛날 사람들은 처용을 용왕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신라 사람들이 극진하게 대접을 했을 겁니다. 집도 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뭐 종들도 주고 돈도 주고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처용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까요? 말도 통하지 않고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뭐만 하냐면 맨날 술만 먹으러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날도 마찬가지로 신라시대의 서울이니까 경주겠죠. 자, 경주에 밤에 나가가지고 술집에서 술을 먹고 술이 진탕 취해서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더니 침대에 자, 이제 자기가 누울 자리에 이상하게 누워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리가 지금 4개가 보이는 거지. 둘은 내 아내의 다리야. 정상적인 거지. 저 2개는 누굴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2개가 뭐냐면 이거를 아내가 바람 피웠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상징성은 뭐냐면 이 아내한테 나쁜 병을 옮기는 역신이라고 하는데 귀신이 아내를 침범한 모습을 용왕의 아들인 처용이 본 거란 말이야. 자, 상황 이해했죠? 그러면 다시 또 우리는 귀신의 입장으로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귀신이 하필 병을 막 옮기고 있는데 역신이 이 집이 하필 동해 용왕의 아들의 집이야. 그리고 딱 걸린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난 죽었구나. 귀신이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용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남깁니다. 걔를 벌을 줘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빼앗겼으니까 병이 옮겨졌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구나. 에이 용서해 줄게 하고 그냥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처용한테 죽을 줄 알았던 역신이 완전 감사한 거지. 땡큐인 거지, 그지? 날 용서해 주네?
그래서 이 역신이 처용한테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겨요. 자, 앞으로 신라 사람들의 집에 처용의 얼굴이 그려진 초상화가 붙어 있거나 아니면 이 노래, 지금부터 할 이 노래를 부른다면 나는 그 집에는 절대로 침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역신이 사라져버려요. 자, 여기까지가 배경사랍니다. 그러면 이 노래의 성격을 우리가 하나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했던 구지가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주술성이 있었죠. 선생님이 그때 주술성을 초자연적인 결과를 바라기 위해 부르는 노래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이 글도 마찬가지예요. 이 글도 신라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아내가 병한테 침범을 당했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병이 옮기지 않으면 좋겠어. 이 노래를 부르면 역신이 침범하지 못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한 배경사례의 바탕을 둔다면 이 글도 주술성이 있는 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마도 여러분이 1학년, 2학년 정도, 물론 고3이 되고 나면 좀 특이한 작품들을 많이 볼 거니까 그때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만 고1, 고2 과정까지 고전 문학을 공부하는데 요거는 주술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 거는 구지가하고 처용가가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아예 집어넣으세요. 구지가, 처용가 이 두 가지가 딱 보이는 순간 이 두 가지는 주술성이 있는 노래구나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하나씩 해설을 해보도록 하죠. 자, 세불 발기달에, 세불은 서울입니다. 서울이고요. 발기달에는 밝은 달밤에 이런 뜻이에요. 서울 밝은 달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의 서울은 이게 신라시대의 노래니까 지금의 서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경주를 말하는 겁니다. 경주. 자, 서울 밝은 달밤에 밤늦게 놀다가 들어사 자리 보니 집에 들어와서 자리를 보니까 가라리 내시어라. 가라리, 다리, 가랑이가 넷이구나. 자, 가랑이가 넷이라는 상황은 역신의 침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내 안에 다리 2개만 있는 게 정상인 거지 2개만 있어야 정상인데 가랑이가 4개나 된단 말이야. 역신이 침범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가랑이가 넷이로구나. 둘은 내 해였고 내 아내의 것. 둘은 내 아내의 것이고 둘은 누구의 것인가? 라고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본디 내 것이었지만 본디 내 아내의 것이었지만 아사날 어찌하리 있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빼앗긴 걸 어찌할 것인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역신을 용서해 준 거예요. 용서. 자, 그러니까 태도를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관용적 태도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거를 조금 부정적 시각에서 보겠습니다. 체념적 태도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역신과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는 영적인 모습, 의지적인 모습은 이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역신한테 용서를 통해서, 관용을 통해서 역신을 감동시킴으로 인해서 주술성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예전에 했던 구지가랑 얘기를 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구지가도 주술성이었는데 구지가는 무엇을 통한 주술성이었죠? 위협을 통한 주술성의 획득이라면 이 노래는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관용을 통한 주술성의 획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술성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획득 방법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 9채 향가죠. 아까 봤던 건 4, 9채니까 4, 8, 10으로 발전되는 거고 그 중간 단계쯤에 있는 그런 노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핵심 정리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8, 9채 향가 형식은 당연히 그 말씀드린 8, 9채 향가고 성격은 축사의 노래라고 했는데요. 축사가 사악한 것 그런 말이니까 사악한 귀신을 쫓는 노래다 이런 말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주제 벽사진경 나쁜 것을 쫓아내고 경사를 맞이하는 그런 노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향가의 기본적인 어떤 특징, 그 다음에 서동요하고 처용가까지 설명을 했는데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간단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고전이 쉽구나라고 느낄 만한 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조금씩 고전이 어려워질 테니까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쉬울 때 제대로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연결되는 부분들도 어렵지 않게 연결되는 거니까 조금 쉽다고 하더라도 방심하지 마시고 제대로 잘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